많은 사람들은 하나쯤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티나지 않게 묻어두고 일상을 보내죠. 근데 상상해보세요. 그 비밀이 오늘, 바로 지금 들킬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위기 앞에서 상상치도 못한 선택을 합니다. 가짜 인생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벌인 끔찍한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200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의 경찰들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2007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은행 9곳이 같은 강도한테 연달아서 털렸거든요. 근데 이 강도가 좀 특이해요. 총을 들이대지도 않고 돈에 큰 욕심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이 범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자면 가짜 수염을 달고 나타나요. 그리고는 직원한테 돈 내놔라 짧은 메모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는 수천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한 4,500만 원 정도만 챙기고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은행 강도치고 소액만 가지고 가니까 이게 오히려 잡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금액이 적은 만큼 빨리 챙기고 빨리 도망가니까요. 계속해서 또 이 범행을 성공하다 보니까 점점 더 대범해지기까지 합니다. 한 번은 근처 은행 2곳을 거의 연달아서 1시간 단위로 털고 간 적도 있었죠. 이거 경찰들 입장에서 완전 약오르죠. 그러던 2008년 6월 20일 춘차를 돌던 경찰 눈에 딱 봐도 수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모자를 푹 둘러쓰고 크고 묵직한 가방을 메고 이제 아무리 봐도 여태까지 봐왔던 용의자 실루엣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바로 접근해서 검문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가짜 수염, 분장용 안경, 위험 메모, 그리고 현금 다발까지 나와요. 몇 달 동안 도시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강도가 드디어 잡힌 거예요. 이 범인의 정체는 토론토에 살던 27살 브렛 라이언이었습니다. 브렛은 한마디로 진짜 철이 없었어요. 미래, 책임 이런 단어는 그의 사전에 전혀 없었죠. 알바해서 돈 생기면 팡팡 쓰고 돈 떨어지면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진짜 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허세와 체면에 목숨을 걸었어요. 한 벌에 40만 원이 넘는 디자이너 청바지 아니면 안 입고 무조건 베르사체 벨트가 세트예요. 손목에는 명품 액세서리를 항상 차고 다녔죠. 차는 또 신형이 아니면 타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가끔씩 경제적인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그의 소비 습관이 절대 감당되지 않았어요. 브렛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됩니다. 근데 정상인이면 이쯤 돼서 자기 소비를 좀 줄이겠죠? 하지만 브렛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큰돈 벌어서 이거 한 번에 해결해야겠네. 그 선택이 바로 은행 강도였습니다. 진짜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그의 재판은 금방 열리게 되죠. 법정에서 브렛은 9건의 은행 강도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해요. 자기가 연애를 하면서 소비가 심해졌고 빚 때문에 우울증까지 와서 판단력을 잃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일으켰다면서 이 죄를 무겁게 여겨서 10년형을 구형했죠. 여기서 판사의 생각은 검찰과 달랐습니다. 브렛이 과거에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꾸준히 해왔고 또 지역의 리틀 야구 경기에서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라는 이력을 주목했어요. 폭행 전과도 없었고 충분히 교정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에 비교적 가벼운 3년 9개월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브렛은 교도소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모범수로 인정받았고 이 덕에 수감 15개월 만에 특별 조건 가석방이 허가됩니다.
낮 시간 동안은 교도소 밖에 나가서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교도소로 돌아오는 데이 패롤이라는 조건부 가석방이었어요. 이거 완전 특혜죠. 웬만한 모범수가 아니고서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브렛은 가석방 후에도 조건을 성실히 따랐고 추가 심리상담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마침내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2010년 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솔직히 교도소 생활 내내 완전 편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복역 중에 친구의 소개로 물리치료사 크리스틴을 만나서 연애까지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크리스틴도 괜찮다라면서 받아들였죠. 과거는 과거고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라면서 남자친구를 다독여줬습니다. 브렛은 여자친구의 신뢰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죠.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출소한 지 5년 정도 지난 2015년 4월, 브렛은 어느새 대학교도 졸업했고 IT 회사에서 일자리도 얻게 돼요. 이렇게 사회에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브렛과 크리스틴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이 커플은 이제 미래를 약속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불편한 진실 위에 세워진 거짓된 희망이었어요. 사실 브렛은 몇 가지 심각한 사실들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전에 못 갚았던 그 빚이 더욱더 늘어나 버렸고 이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졸업했다던 대학 역시 유급 끝에 결국 중퇴한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취업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원래 채용이 되기는 했었는데 신원 조회 과정에서 그의 강도 전과가 딱 걸린 거예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맙니다. 근데 여자친구 크리스틴과 결혼을 약속했잖아요. 차마 해고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IT 직장이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약혼녀 크리스틴과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3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당연하게도 하루 이틀 지날수록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요. 실제로 직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생활비에다가 또 다가오는 결혼식 준비까지 필요한 돈은 점점 더 많아져 갔죠. 그러던 2016년 여름, 이제는 결혼이 1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브렛은 엄마 수잔을 찾아가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게 돼요.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했죠. 이 얘기를 들은 엄마는 진짜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막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얻은 아들이 빈털털이라고요? 취업도 그냥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교도소 갔다 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죠. 수잔은 고민 끝에 약혼녀 크리스틴에게 이 모든 걸 솔직히 고백하자고 조심스럽게 설득합니다. 진실을 밝히면 다시 직장을 얻고 너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했어요. 솔직히 이건 엄마가 진짜 보살이죠. 하지만 브렛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하면 크리스틴이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그래서 말하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철없는 아들의 모습에 결국 엄마도 크게 엄포를 둡니다. 너가 말 안 하면 내가 말할 거다라고요. 그 순간 브렛은 완전 멘붕이었어요. 어떡하지? 고민하던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계획이 하나 떠오릅니다. 엄마만 사라지면 내 비밀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거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근데 브렛에게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브렛은 강도 전과 때문에 총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면허 없이도 구할 수 있는 석궁을 선택해요. 구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아예 중고거래까지 했죠. 그 후로 차근차근 계획대로 움직이는데요. 엄마한테 집 수리를 도와주겠다라면서 그 틈을 타서 엄마 집 차고 안에 미리 사둔 석궁과 화살을 몰래 숨겨놓았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6년 8월 24일. 브렛은 엄마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일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해져서 집에서 쉴 것 같다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스쳐들었을 이 말이 그날따라 브렛 귀에는 완전히 다르게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엄마가 내일 혼자 집에 있겠네. 당시 엄마 집에는 독립한 자신과 또 큰형 크리스를 제외하고 작은형 리랜드와 막내 AJ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평일 낮이라면 둘 다 보통 집을 비울 시간대였죠. 브렛은 이날을 D-Day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8월 25일 아침, 약혼녀 크리스티는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오전 7시 반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브렛은 본격적으로 알리바이 작업을 시작해요. 먼저 노트북을 켭니다. 벽에 기대서 세워두고 유튜브를 열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선풍기를 가져와서 날개에 수푼을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 끝이 노트북 엔터키에 딱 닿도록 각도를 세밀하게 맞춰놨죠. 그리고 선풍기 코드를 디지털 타이머 콘센트에 꽂아둬요. 타이머는 자기가 엄마 집에 갔을 딱 그 시간대로 설정해놨고요. 이렇게 두면 타이머 시간이 되면서 전원이 켜지고 선풍기가 돌아가면서 이 나무 스푼이 엔터키를 누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영상이 재생되겠죠? 겉으로만 보면 그 사건 당시에 얘가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라는 디지털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 휴대폰과 태블릿을 올려두고 여기에도 비슷한 장치를 더 설치해놔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브렛이 집에서 계속해서 핸드폰 하고 태블릿 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이 모든 준비를 마친 브렛은 이제 현장용 변장 물건들을 챙깁니다. 과거에 은행 강도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가발, 모자, 여분의 옷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서요. 밖으로 나갈 때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둔 카메라 사각지대 루트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어느 건물 어디쯤에 카메라가 달려있는지 이미 다 조사해둔 상태였거든요. 오전 10시쯤 엄마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엄마 수전한테 매달렸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겠다 간곡히 부탁했죠.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어요. 이미 아들한테 여러 번 속았고 거짓말과 무책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브렛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엄마를 붙잡고 집요하게 쪼르고 또 쫄라요. 수자는 더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큰아들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으로 와서 네 동생 좀 말려달라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 브렛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해요. 이대로 가면 엄마가 진짜로 내 비밀을 다 말하겠구나. 그는 곧장 뒷문을 열고 석궁을 숨겨둔 차고 쪽으로 뛰어갑니다. 수자는 아들이 흥분해서 막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생각했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차고로 따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차고 안에서 마주한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아들 브렛이 자신을 향해서 석궁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브렛도 굉장히 긴장했었어요. 석궁을 들기는 했는데 막상 장전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겠는 거예요. 막 허둥대고 있었죠? 이때 엄마가 깜짝 놀라서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에 덩달아서 당황한 브렛은 그냥 화살을 집어들고 엄마에게 달려들어요. 그리곤 그녀의 뺨과 귀를 찔렀죠. 얼굴을 향한 이 공격에 수자는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맙니다. 브렛은
결국 저질렀다. 완전히 패닉에 빠졌죠. 그리고 근처에 준비해놨던 노란 나일론 로프를 집어들고 쓰러진 엄마 목을 졸라 아예 살해해버립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은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겠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수잔이 큰아들 크리스한테 집에 좀 와달라라고 전화했었잖아요. 브렛도 이걸 기억하고 있었죠. 그는 다시 석궁을 들고 이번에는 제대로 장전합니다. 그리고 차고 안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겨요. 잠시 후 큰형 크리스가 집에 도착합니다. 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차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순간 브렛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크리스의 목 부근을 정확히 관통했고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아요. 브렛은 사망한 형 크리스의 시신을 차고 안으로 끌어다가 엄마 시신 옆에 포개놓고 위에 방수포를 덮어 가려둡니다. 뜻하지 않게 형까지 살해했잖아요. 브렛은 피투성이가 된 차고 안을 보면서 현장을 수습하려고 미친 듯이 닦고 치우기 시작하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엄마와 함께 살던 막내 동생 AJ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보는데 분명 엄마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차고에서 막 분주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 뭐해? 막내는 차고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채 차고를 청소하던 셋째 형 브렛을 마주하죠. 형 옆에 석궁과 화살이 있는 걸 본 순간 막내는 본능적으로 형에게 달려듭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AJ는 어떻게든 그에게서 석궁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이미 2번의 살인으로 잔뜩 흥분한 형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죠. 브렛은 화살촉으로 막내의 목을 강하게 찌릅니다. AJ는 피를 쏟으며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둘째 형, 리란드가 이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요. 하필 오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상함을 느낀 그는 차고 쪽으로 향했고 피바다가 돼버린 현장을 목격합니다. 충격을 받은 리란드는 곧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전화기를 잡고 911을 누르려고 했죠. 하지만 브렛이 석궁을 든 채 형을 뒤쫓아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돼요. 형제는 복도, 방, 거실을 오가면서 뒤엉키며 싸우게 돼요. 그 사이에 막내 AJ가 목을 부여잡고 겨우겨우 몸을 끌어 집 밖으로 기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웃집으로 향해서 도움을 요청했죠. 이웃들은 기겁해서 곧장 경찰을 부르게 돼요. 저 멀리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브렛은 이미 2번의 살인과 여러 번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체력과 정신력 모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그는 결국 싸움을 포기합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걸 들으면서 현관 쪽으로 걸어나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투성이 상태로 멍하니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잠시 뒤 도착한 경찰이 목격한 장면은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어요. 현관 앞에는 피를 뒤집어 쓴 브렛이 앉아 있었고 차고 안에는 엄마와 큰형 크리스의 시신이 포개져 있었죠. 집 안에는 피투성이의 리란드가 큰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막내 AJ는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그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리란드는 다행히 응급치료를 받고 생존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겠죠. 이 집안의 셋째 아들 브렛의 이해할 수 없는 욕심과 비밀을 지키겠다라는 이 집착 하나 때문에 한 가족이 거의 몰살당한 거예요. 2017년 7월 브렛의 재판이 열립니다.
그는 자신의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유일한 생존자 둘째 형 리란드의 증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재판은 사실상 큰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범행이 계획적인가 우발적인가 하는 거예요. 이 차이에 따라서 살인죄가 1급인지 2급인지가 갈리고 형량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브렛의 변호인은 그가 알리바이를 위한 여러 장치를 설치했던 건 맞지만 집을 나서기 직전에 마음을 돌려서 해당 장치를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찾아갔던 건 범행을 저지르려던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래요. 대화 도중에 차고에 석궁을 가지러 간 것도 살해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위협만 하려고 했다는데요. 이때 그녀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당황해서 저지른 그저 비극적인 일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이 말이 믿기시나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디지털 알리바이 장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이 벌어진 정황을 고려해서 엄마에 대한 살인은 2급 살인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막내 동생 AJ의 죽음에 대해서도 AJ가 예기치 않게 집에 좀 일찍 돌아왔고 브렛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라고 판단됐어요. 그렇게 막내 AJ 살인에 대해서도 2급 살인 판결을 받았죠. 반면 큰형 크리스에 대한 판결은 달랐습니다. 왜냐면 우선 엄마가 그의 눈앞에서 집으로 와달라라고 전화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형이 올 걸 알고 있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석궁을 장전한 채 숨어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격이죠. 재판부는 이걸 계획살인으로 1급 살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한 둘째 형 리란드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가 인정됐고요. 재판 내내 브렛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보이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그는 끝까지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네, 솔직히 여기까지 이 모든 내용을 들은 우리가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솔직히 쉽지 않죠. 자기 가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해놓고 이제 와서 뭐 슬퍼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게 진심이든 연기든 좀 위선적으로 느껴져요. 물론 본인의 진심은 브렛 자신만 알겠지만요. 어쨌든 그는 엄마와 막내에 대한 2급 살인 그리고 큰형에 대한 1급 살인에 대해서 모두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둘째 형에 대한 살인 미수에는 10년형을 선고받았죠.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캐나다는 범인의 인권과 또 형벌 체계를 이유로 이런 형벌들이 동시에 집행돼요. 그래서 종신형 3개와 10년형이 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한 덩어리처럼 동시에 흘러가는 구조죠. 결국 브렛은 25년이 지난 2041년 60세가 되는 해에 처음으로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브렛이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결혼식이 불과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브렛을 위해서 총각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고 약혼녀 크리스틴과 그녀의 가족들은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웨딩홀, 드레스, 정말 온 신경을 쏟고 있었죠. 이 모든 설렘과 행복 끝에 석궁으로 가족을 몰살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브렛이 자기 손으로 저지른 범죄를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09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엘도라도 힐스의 한 주택 앞에 노부부가 불안한 얼굴로 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집에 살고 있던 조앤 위트의 부모님이었죠. 사실 오늘 오전 딸의 회사에서 따님이 이틀째 출근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조앤은 평소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이틀이나 결근하고 전화까지 안 받는다? 이건 좀 이상했죠.
조앤은 남편 없이 14살 딸 타일라와 단둘이 살고 있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녀 타일라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그녀 역시 연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불길한 마음은 점점 커졌고 결국 딸의 집으로 직접 가보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다시 그 집 앞으로 돌아와서 현관문 앞에 도착한 조앤의 부모님은 우선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본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고리를 돌려보니까 그대로 열리더라고요. 조앤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둘러보다가 침실로 향하는데 이 침대 위에 누가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딸일 거라는 생각에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가? 천천히 다가가 이불을 살짝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에 얼어붙고 말아요. 거기엔 온몸이 피로 물든 채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의 시신이 있던 거예요. 부모는 이 끔찍한 광경에 곧장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참혹했어요. 조앤의 온몸에는 20군데가 넘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특히 목 부위에는 거의 절단된 상태였죠. 그리고 약 4일 전인 6월 11일, 이날 사망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손녀 타일라. 타일라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조앤의 부모님은 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손녀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엄마 조앤이 사망한 날 타일라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은 바로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전화도 꺼져 있고 심지어 엄마 사망 추정 시간 이후 카드 사용 기록이 완전히 끊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딸 타일라가 납치를 당했다거나 무슨 일을 당했다라고 보기에는 계속 이상한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집을 아무리 살펴봐도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귀중품도 도난당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사라진 건 타일라의 옷과 비상금, 그리고 일기장 같은 개인 물품뿐이었죠. 이걸 보면 누군가 억지로 끌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나간 흔적처럼 보여요.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 조앤의 동료들이 제보를 하나 하는데 요즘 조앤이 딸이 성인 남자랑 만난다면서 요즘 갈등이 심하다 막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대요. 혹시 이게 조앤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전에 딸의 성인 남자친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그는 스티븐 콜버로 19살 법적 성인이었어요. 당시 타일라는 14살 미성년자였고요. 이런 상황을 달가워할 부모는 없겠죠. 그래서인지 조앤은 스티븐을 아동성범죄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해요. 이쯤 되니까 경찰의 생각도 좀 복잡해집니다. 혹시 이 모든 갈등 끝에 타일라가 남자친구 스티븐과 함께 도망친 건 아닐까요? 이 살인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 둘의 행방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통의 신고 전화로 그 커플의 위치를 바로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신고 내용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쇼핑몰 쓰레기통 뒤에서 웬 남녀가 수상한 가방을 들고 옷을 막 갈아입고 있다. 이것 좀 확인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경찰이 곧장 출동해서 보니까 현장에 있던 그 수상한 커플은 바로 사라졌던 타일라와 스티븐이었죠.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멀쩡한 상태로 보였어요. 경찰은 우선 그들에게 어머니 조앤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딸 타일라는 당황해하면서 아니 멀쩡한 우리 엄마가 죽긴 왜 죽냐 라면서 오히려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어딘가 뭔가 불안한 기색을 내비쳐요. 어쨌든 우선은 간신히 그녀를 진정시키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진술이 필요하니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자 그들을 데려갑니다.
이후에 두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먼저 조사하는데요. 그 신고에서도 가방이 좀 수상하다라고 했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한 거죠. 그 안에는 시리얼 박스, 케이크의 조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들이 들어있었는데 성분 검사 결과 그 가루는 쥐약으로 밝혀집니다. 이것만 봐도 단순한 사랑의 도피 정도로 보이진 않죠. 경찰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이 체포 직전까지 머물렀던 모텔도 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선 막 어질러진 침대 옆에 콘돔과 마리아나가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가방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시리얼, 케이크, 그리고 검은 액체가 막 이렇게 섞인 혼합물도 놓여 있었어요. 그 혼합물에서도 쥐약 성분이 검출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음식들 옆에 자필로 쓴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께할 수 없나 봐. 죽어서 같이 있자. 다행히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발견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대체 왜 가출을 한 걸까요? 동반자살 계획까지 짜고요.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커플이 뭔가 더 큰 사건, 그러니까 조앤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돼요. 본인이 살해 용의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타일러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애초에 내가 엄마를 왜 죽이냐? 변호사나 불러달라 딱 잘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티븐의 반응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조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타일러는 괜찮나요? 그 애는 지금 어때요? 온통 여자친구 걱정뿐이었죠. 여기서 문득 궁금증이 생기죠. 이 두 사람 도대체 어쩌다가 만나게 된 걸까요? 때는 2008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 13살이던 타일러는 수업을 마치고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서 책을 좀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시꺼멓게 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어옵니다. 너 그런 책도 읽을 줄 알아? 취향 독특하네? 바로 당시 18살이던 스티븐이었죠. 그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이 근처 카페에서 그냥 시간을 때우던 중이었는데 혼자 책을 읽는 타일러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던 겁니다. 대화는 예상외로 잘 통했어요. 음악, 고딩 문화, 문학의 관심사가 딱 맞아떨어졌고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연락을 이어가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약 2달 뒤인 2009년 2월부터는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잘 맞는 커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 사람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거 문제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타일러는 13살이었어요. 물론 연락을 이어가던 중에 해가 바뀌었으니까 14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스티븐은 19살 성인이고요. 이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들을 갈라놓지 못해요. 심지어는 서로 떨어지기 싫다는 마음에 같이 동거까지 시작하는데 이게 좀 기묘하거든요. 타일러랑 스티븐이랑 단둘이 산 게 아니라 조앤, 그러니까 타일러 어머니까지 셋이서 한 집에 살았던 거예요. 아니 무슨 엄마가 이런 걸 허락하나 싶으시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타일러가 스티븐은 게이고 자기랑 그냥 남매 같은 사이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엄마를 설득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린 딸이랑 단둘이 사는데 모르는 남학생이 이 집에 들어와 산다는 게 못마땅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막 딸이 스티븐 집이 힘들어서 그런다. 진짜 불쌍한 애다. 막 구슬리니까 엄마도 넘어간 거예요. 긴 고민 끝에 빈 방에서 지내게 해줬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사건이 터지는데요. 두 사람은 항상 조앤이 회사를 간 틈을 타서 마리화나나 코카인 등 각종 마약을 사용하면서
완전 일탈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조앤에게 들킨 건 아니었고요. 더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스티븐이 이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날따라 조앤은 일이 일찍 끝났고 평소보다 좀 더 이른 시간에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집 소파에서 시시덕거릴 스티븐과 딸도 보이지 않았고요. 뭐지? 외출했나 생각하던 그때 스티븐의 방 쪽에서 쿵 하는 뭔가 인기척이 들렸고 순간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조앤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데 스티븐이 잔뜩 상기된 채로 서 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의 방을 살피던 조앤이 옷장 안에서 베개로 간신히 몸을 가리고 숨어있는 딸 타일라를 발견한 겁니다. 와, 엄마 눈 진짜 확 뒤집어지죠. 결국 내 딸이랑 다시 만나지 말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스티븐을 집에서도 쫓아내버려요. 이때 엄마 조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성인 남자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게 다 자기 잘못인 것만 같았죠. 그녀는 스티븐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의제 강간이란 미성년자는 스스로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했더라도 이 관계를 맺으면 강간으로 간주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타일라는 막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렸습니다. 내가 다시는 스티븐 안 만날 테니까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이 애원 끝에 조앤은 한 번만 더 딸을 믿어보기로 하고 이 신고를 보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일라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고소만 취하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속인 거예요. 후에도 몰래 스티븐하고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들키게 돼요. 조앤은 뭔가 딸의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느끼던 중에 우연히 딸의 다이어리를 받고 그 안에는 스티븐과의 관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조앤은 정말 충격에 휩싸여서 그 일기장을 전부 복사했고 이걸 증거로 스티븐을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타일라에게도 알려줬죠. 이걸 듣게 된 타일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남자친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에다가 이게 다 자기 일기 때문이라는 또 죄책감. 그리고 경찰에 스티븐을 신고한 엄마에 대한 분노까지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죠. 타일라는 스티븐에게 달려가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지들이 로미오랑 줄리엣이라도 된 것 마냥 아무도 우릴 이해 못한다. 이대로는 우리 절대 함께할 수 없을 거다. 점점 극단으로 치닫더니 끝내. 그럼 그냥 우리 도망쳐서 끝내자. 같이 죽는 게 차라리 나아.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택하려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떠오른 불안이 있었어요. 이 모든 계획을 엄마가 또 망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불안은 점점 더 끔찍한 생각으로 변하고 말아요. 그냥 엄마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건 당일인 6월 11일 밤, 타일라는 엄마의 술잔에 수면제를 가득 넣었습니다. 조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술을 마셨고 곧 쓰러지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타일라와 스티븐의 증언이 완전히 엇갈리는데요. 우선 타일라의 증언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건 스티브였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칼을 들고 엄마가 잠든 그 침실로 들어갔지만 도저히 찌를 용기가 안 나서 그대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자 스티븐이 대신 들어가서 엄마를 미친 듯이 찔러댔고 방 안에서는 엄마 조앤이 제발 그만해달라고 막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타일라는 그 소리에 질겁해서 문 밖에서 귀를 막고 그냥 서 있었다고 해요. 얼마 뒤에 피투성이가 된 스티브가 방에서 나왔고 그 후 둘이 함께 도주했던 거죠. 반대로 스티브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타일라가 평소에도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컸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여자친구가 해리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어서 종종 다른 인격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봤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타일라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저지른 일을 새까맣게 잊고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래요. 한때는 서로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던 두 사람은 이제는 서로를 향해 죄를 미루더라고요. 이게 참 어이없지 않나요? 2011년 6월 두 사람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검찰은 둘 중에 타일라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조앤의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이 발견됐고 DNA 검사 결과 남성이라고 판명났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남성은 스티븐이 유일했고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모든 정황이 그가 직접 공격자였다라는 증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기도 해요. 범행 직후 이 두 사람은 한 친구의 집에 잠깐 숨어들었는데 스티븐이 자기가 여자친구 엄마를 죽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친구에게 피가 묻은 칼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조앤의 목과 배를 찔렀다라고 얘기했죠. 이 증언은 후에 배심원단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타일라는 플리바겐을 통해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돼요. 그렇게 처음 25년형에서 감형이 되어 최종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반면 스티븐은 끝까지 억울하대요.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DNA 증거, 혈흔 패턴, 그리고 친구의 증언까지 이 모든 정황이 그를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스티븐에게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판결됐고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죠. 참고로 2022년 8월 타일라는 복역 13년 만에 가석방됐고 현재는 사회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지내고 있다고 해요. 어머니 조앤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 일상들을요. 현재 타일라의 생활 기반에 대해서는 공개된 공식 정보는 없다고 전해집니다. 스티븐은 여전히 수감 중이고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근데 그게 항상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타일라는 감정 하나에 휘둘려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스티븐과 타일라가 나눈 그 관계를 과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